사실 제가 이 콜로키움 그 제안을 받은 게 올해 1월이었습니다. 우연희 교수님께서 제안을 해주시면서 제가 그 모빌리티 총서에 함께했던 그 아방가르드 예술인간 그 다음에 이제 연구하신 내용 중에서 하이브리드나 뭐 포스트 모더니즘, 속도, 운동 뭐 이런 키워드로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셔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할까 고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비슷한 주제로 사물 이제 비인간론 이런 쪽을 좀 공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쪽 이제 키워드가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로는 어딜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팔다리로 좀 내려와야 되는데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함께했던 그 기계인간의 이제 후속 연구이자 그때 이제 기계인간을 다루면서는 다다나 이제 미래파 예술 이제 그 작품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독신자 기계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직 이제 이 연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좀 진행 중인 상태여서 좀 많이 러프한 형태다라는 걸 먼저 제가 좀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순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타피직스라는 용어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이 용어는 프랑스의 소설가인 이 알프레드 자리라는 사람이 만든 용어인데요. 우리가 감각 세계를 연구하는 이제 학문이 물리학, 피직스라면요. 그것을 이제 초월하는 학문이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일 겁니다. 근데 이 형이상학은 그러니까 물리학이 해야 되는 과학적 측면에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학문인데 대신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알프레드 자리는 이 메타피직스보다 더 높이 이제 더 높이 더 높이 존재하는 과학으로 파타피직스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타피직스는 형이상학을 얽매고 있는 그런 논리에서부터도 초월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완전히 그냥 상상의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이지 않은 과학, 부조리한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리가 이 죽은 다음에 출판이 된 책이 이제 최근에 다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파타피지크학자 포스트롤 박사의 행적과 사상, 신과학소설이라는 이 책에 나오는 정의에 따르면 파타피직스란 대상의 가상이 묘사하는 대상의 속성을 대상의 윤곽에 상징적으로 부여하는 상상적 해법의 과학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타피직스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이거 그래도 과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고 이제 진지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특성 자체가 굉장히 좀 놀이스럽고 장난스럽고 상상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창조, 예술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타피직스가 조금 더 유행을 하게 된 것이 1948년도에 파타피직스 학회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이 학회를 콜레주 파타피지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 보시면 여기 이 아포스트로피가 있어요. 근데 이 아포스트로피는 이게 이 파타피지크라는 용어 자체가 그냥 말장난이 아니다. 우리 지금 진지해. 그러니까 나 궁서체야 이런 뜻으로 앞에 이렇게 이걸 하나 더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실행하는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포스트로피고요. 이게 이제 창설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학자와 예술가들이 여기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파타피지션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유럽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만 좀 대봐도 이 호암미로, 마르실 듀샹, 막스 에른스트, 만레이 같은 장듀비페 같은 이런 예술가들이 있고요. 뭐 문학가들 중에서는 이오네스코, 장준해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요즘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철학자 중에서는 보드리아르, 에코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자주 이야기할 하랄트 제만이라는 전시기획자도 여기 이제 파리 지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마르셀 듀샹에 조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20세기 미술의 방향을 이제 바꿔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인데요.
그의 작품 중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그녀의 독신자들에 의해서 발가벗겨진 신부조차도 라는 아주 긴 제목을 갖고 있고, 너무 길기 때문에 이 그림이 또 이제 유리에다 그려진 그림이어서 그냥 큰 유리,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약칭해서 부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보면 이제 위쪽에 신부의 영역, 여자의 영역과 아래쪽에 이제 독신남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4차원과 3차원이 만나고, 그리고 기계로 인간을 표현했다라는 그런 점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 듀샹이 탐구한 그 파타피직스 세계를 이 한 장의 그림에다가 다 집약해 놓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더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샹은 이 작품의 이제 준비 과정에서 쓰였던 그 스케치, 메모, 설계도 같은 것을 다 모아서 녹색 상자 혹은 이제 흰색 상자라는 이름으로 출판을 했는데요. 녹색 상자는 주로 이제 아주 상세한 기계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이 흰색 상자 안에는 이제 뭐 시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형이상학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읽어봐도 상당 부분이 이제 이해할 수 없게 해석 불가능한 상태로 굉장히 진지하게는 쓰여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많고요. 그림하고 매치했을 때 또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에는 다 표현된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더 오히려 상세하게 설명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학자들마다 이 녹색 상자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이 작품의 뜻마저도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듀샹의 큰 유리라고 하는 이 작품이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 매료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미셸 까루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 책을 하나 발표를 하는데 책 제목이 독신자 기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지가 그 듀샹의 큰 유리 작품을 표지로 삼고 있어요. 왜 이 큰 유리를 독신자 기계라고 하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래에 있는 이 하단부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독신 남자들이다라고 듀샹이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이 전체를 이제 독신자 기계다라고 명칭을 하고요. 이 까루주는 이 듀샹의 큰 유리에서 독신자 기계라는 명칭을 정하고 그 이제 앞뒤로 나오는 많은 문학 작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드가 앨런 포, 줄 베른, 로트레아몽, 알프레드 자리, 레이몽 루셀, 아돌프 비오이 카사레스, 프란츠 카프카 같은 사람들에게서 이 독신자 기계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았고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서 발표한 텍스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까루주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프란츠 카프카의 이제 중편 소설인데요. 유형지에서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온 이 소설에 나오는 기계하고 이 듀샹의 큰 유리를 비교를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두 기계는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이제 위쪽 영역이 2단 구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위에 영역하고 아래 영역으로 보았을 때 위쪽 부분이 이제 기입하는 영역이다. 해서 이제 요 부분을 듀샹이 inscription du haut라고 해서 이제 위에다 다는 타이틀, 제목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과 그리고 이 처형기계에서 이 윗부분, 이 윗부분에 요 바늘이 내려와서 여기 누워있는 사람 한 몸에다가 이제 죄명을 기입을 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위쪽 부분은 뭔가를 기입, 앵스크립션 이렇게 쓰는 파트이자 고문을 가하는 영역이고 아랫부분은 그걸 이제 참아내야 되는 그러한 억압들을 감내해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식으로 이것을 이제 구분을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기계 인간, 기계로 인간을 표현하는 것은 20세기 초 그리고 중반까지 예술가들, 작가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이야기한 시기이고 그리고 뭐 아인슈타인이 4차원의 세계를 이제 얘기를 한 시기이고 그리고 또 이제 철학에서 보면 무신론 쪽으로 이제 좀 흘러가던 그런 시기인데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왜 이 사람들은 과연
기계 인간을 기계로 표현을 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도 이제 기계가 갖고 있는 그 기능적인 면, 그리고 뭔가 단순하고 확실해 보일 것 같은 그런 면들이 아마 이 예술가와 작가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기계인간이라는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남녀 간의 관계를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역사가 갖고 있는 그런 기능적인 면들을 다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인간과 그리고 그 인간을 심판하는 사람들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다 표현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계 인간 중에서 이 독신자 기계라고 했을 때는요, 독신자 기계라고 했을 때 그 독신자라는 그 용어 자체가 결혼을 하지 않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생식을 포기한다라는, 그러니까 나의 이세를 포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크잖아요. 즉 출산, 생식 그의 영역을, 생식이라면 뭐하고 이제 생산, 뭐라고 해야 되죠? 이세 대를 잇는 거, 그것을 이제 포기를 했지만 강한 남성성 혹은 강한 여성성을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 둘 사이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오히려 그 성별의 그 요동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이제 뭐 생산을 포기했다라고 해서 에로틱한 면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출산을 포기했을 뿐이지 에로틱한 것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독신자 기계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 거의 이제 신화 같은 테마가 돼서 많은 이들의 작품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이름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미술 전시 쪽에서는 이제 전설적인 인물을 한 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스위스의 큐레이터인 이제 하랄트 제만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예술의 이제 뭐 집결장 같은 그런 전시들을 기획을 하고,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벗어나서 이제 독립 큐레이터라는 그런 용어 자체를 아예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자기가 그 박사 논문을 쓸 때,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국립도서관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그 시절에 이 파타피직스 세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1890년대 요 이제 그 시기를 이제 막 연구를 하다가 이제 이분이 이 알프레드 자리의 글을 만나고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박사 논문을 쓰는 한편, 또 나머지 시간은 그 앞에 카페에서 이 모든 이 파타피직스 학회에서 출간한 이 출판물들을 탐독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어찌됐든 이 하랄트 제만은 1960년대에 스위스 베른에 있는 쿤스트할레에서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전시들을 연달아 선보이면서 굉장히 미술계에 파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전시인 거예요. 미술관 앞에서 미술관 그 앞에 있는 바닥을 이제 깨부시는 게 이제 이게 예술이다, 막 이런 거를 하고 하니까 제도권에서 이제 부담스러워지죠. 이런 사람을 큐레이터로 갖고 있기가. 그래서 이제 제도권에서 담을 그릇이 아니다 해서 이제 이 사람은 점점 뭐 이제 독립적인 노선을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독립적인 노선을 가려고 할 때 아마도 자기가 그 박사 논문 쓰면서 만났던 파타피직스 세계를 다시 떠올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타피직스 학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아카데미 프랑스하고 동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그 학술 분야를 다 책임지고 있는 학술 과학 부분을 다 책임지고 있는 아카데미 프랑스와 똑같은 콜레주 두 파타피지크를 만든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론 뭐 지위는 동등하고 연구 방법은 완전히 틀리지만 그 연구 결과는 또 이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이들이 이제 만들어냈어요. 무슨 새로운 달력 만들고 뭐 아주 독특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아마 이제 거기에서부터 하랄트 제만이 그런 이제 팁 같은 것을 얻어서 하랄트 제만이 이제 이 독신자 기계라고 하는 전시가 바로 그가 이렇게 독립 큐레이터로서 첫 발을 내딜 때 나온 정말 이제 그만의
독특한 파타피지크한 그런 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시는 이제 독신자 기계라고 하는 그 신화를 과학, 예술, 철학 이걸 이제 다 합쳐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제시를 하려는 전시였어요. 그래서 제만은 처음부터 이 전시는 아트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좋다 싫다라는 취향의 문제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관습과 뭐 정신분석학, 심지어 형이상학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걸 대중들한테 먼저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전시는 75년부터 77년까지 뭐 베네치아, 브뤼셀, düsseldorf, 파리, 말메, 암스테르담, 비엔나 같은 도시를 순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도시를 가든 간에 미디어의 반응은 주로 이런 거였어요. 미쳤다. 파시스트 전시다. 뭐 고문이다. 뭐 이해할 수 없다. 강박적이다. 뭐 웃음거리다. 등등등 막 이런 반응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런 반응이 나오면 대중들은 어떻겠습니까? 신기하죠. 한번 가서 보고 싶고 해서 이제 꽤 많은 이제 그 대중들의 그 관심을 끌었던 전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수께끼가 과연 이 안에 있길래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가서 보려고 했던 전시였어요. 자, 이 전시를 위해서 만든 포스터가 바로 왼쪽에 있는 포스터인데요. 이 독신자 기계를 함축적으로 또 잘 보여주는 포스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 이제 아래쪽에는 지금 한 남자가 자전거 같은 것을 타고 쳇바퀴 돌듯이 뺑뺑뺑뺑 돌아서 영원히 이 안에서 그냥 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운동을 할 것 같고요. 이 위에 있는 이제 여성의 얼굴 같아 보이는 분은 알아서 뭘 하든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아예 그냥 다른 쪽으로 지금 시선을 향하고 있고 잉태를 하고 있는데 잉태를 어디로 하고 있냐면 머리로 하고 있어요. 이 아래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서 완전히 초월적인 영역에서 혹은 상상의 영역에서 잉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제시가 됩니다. 전시 전경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이 전시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미셸 까루주, 알프레드 자리, 프란츠 카프카, 레이몽 루셀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런 독신자 기계 관련된 그 상상의 표현들은 물론이고요. 들레주와 가타리가 얘기했던 그 앙티오이디푸스에서 나오는 독신자 기계 파트가 있어요. 아주 짧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이야기들과 이제 언급됐던 작품들 그리고 이제 그 철학적인 개념들 이것도 가지고 와서 이 전시 안에서 엮고 있고요. 그리고 뒤샹이나 뭉크나 이제 장 띵글리 같은 사람들이 했던 그런 예술 작품들도 물론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니엘 파울 슈레버, 안톤 밀러, 조이 같은 이제 정신질환자들의 이제 작품조차 같이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즉 이제 맨 앞에 문학, 철학, 예술 그리고 그런 제도권적인 그런 접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작품까지 같이 가져와서 이제 선보인 전시였습니다. 이 지금 왼쪽에 있는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요 작품인데요. 요 작품이 리차드 린드너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회화 작품이에요. 그래서 기계와 함께 있는 소년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이제 그 베텔하임 박사가 이제 한참 동안 연구를 했던 조이라는 이제 소년을 이제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조이라는 소년 자체가 이제 자기를 기계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자기가 실제로 기계를 만들어서 자기 팔과 다리 이런 데다 부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의 팔 다리를 대신하고 이제 호흡까지도 그 기계가 대신한다라고 믿었던 그런 소년이에요. 그 케이스가 이제 정신분석학적으로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는 그런 입장이 있고 또 그걸 이제 예술적으로 이제 표현해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이제 들레주도 언급을 했었고 이제 이 전시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한 명, 이 하이니 안톤 밀러라고 하는 분은 원래 이제 엔지니어였어요. 엔지니어고 그 포도나무 가지를 치는 기계를 자기가 이제 발명을 해서 특허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거기는 뭐 매년 그거에 대한 무슨 등록을 해야 되나 뭐 그런 것이 있었고 그거를 놓치는 사이에 그 특허를 뺏겼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이 돼서 이제 정신질환까지 오게 된 케이스인데, 이분이 정신병동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기계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 이거는 이제 물론 사진으로만 남아있지만,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나뭇가지, 그리고 이제 온갖 쓰레기들, 뭐 넝마 같은 거,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와이어가 있는 기기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기계는 다 돌아갔대요. 이 톱니바퀴처럼 다 돌아가는데, 이걸 돌리는 그 윤활제가 자신의 배설물로 이렇게 돌리는 이런 기계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그 헤니 안톤 밀러 같은 케이스가 사실은 예술가들한테 많은 영향을 줬어요. 장 팅글리 아시죠? 그 기계 같은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키네틱 아트의 선구자 같은 사람도 이 안톤 밀러한테 바치는 작품을 만들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영역의 것을 이런 정신병동에서 만들어낸 이런 어떤 창조성의 근원,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높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지금 이 전시 안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었어요. 제만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기계 혹은 이제 의인화된 기계, 초월성, 공포, 아이러니, 자폐증, 뭐 예지적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 테마들을 독신자 기계라고 하는 테마로 묶고요. 그리고 다시 그 테마를 뭐 무중력, 크로노스, 자전거, 감전, 전기 쇼크, 자기 발전 기계, 예술을 생산하는 기계, 연구 운동 기계, 뭐 인공생명, 관음주의 같은 이런 주제로 다시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이 전시에서 이제 제만은 제도권 안팎의 예술가들의 이제 작품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의 오브제들, 이제 인공품들, 사진 자료, 로봇, 안드로이드, 뭐 영화 클립 같은 것을 다 포함을 시켜서요. 이제 제만이 모토로 삼은 것이 강박의 박물관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실제로 실현하고 관객이 여기에서 이제 강렬한 어떤 생명력 같은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독신자 기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일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를 위해서는 이 독신자 기계를 쓴 미셸 까르주가 이 전시의 카탈로그를 위해서 이제 글을 하나 썼는데, 이제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거기에서 이제 정의한 바에 의하면 독신자 기계는 사랑을 죽음의 메커니즘으로 변형시키는 환상의 이미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은 적어도 마르셀 듀샹, 뭐 프란츠 카프카, 알프레드 자리, 레이몽 루셀 같은 그런 작가들의 작품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어떤 뭐 일반적인 독신자 기계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이 굉장히 이질적이고 지엽적이고 다 그냥 고립된 그런 각각의 이미지이지, 그래도 또 그렇게 지각되면 다행이고요. 이 소설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어떤 이미지일까 머릿속에서 구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막 읽다 보면 제발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기계 사용 설명서를 보면 항상 옆에 이렇게 그게 있어야 이게 1번, 2번 맞춰보면서 볼 텐데 그게 없으니까 참 답답해지는 그런 글들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다행히도 이 하랄트 제만이 이 전시를 하면서 이 문학에서 나온 이 독신자 기계들을 다 모델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면 같이 만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입체 같이 만든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독신자 기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겠구나라고 이제 뽑아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독신자 기계는 사실 같지 않은 기계다. 임브레송블라블르 저 단어가 이제 우리가 그럴싸하지 않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브레송블라블르 하면은 그럴싸한, 사실 같다라는 거고, 거기다 이제 앞에 IN이 붙여서 그럴싸하지 않은 기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원래 실제 기계들도 그렇고 원래 상상의 기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SF 소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기계들은 몇 년 지나면은 그게 실제로 나왔다 뭐 이런 예시들이 많이 있어요. 줄 베른의 소설에 나오는 뭐 해저 잠수함, 노틸러스호 뭐 이런 것들 실제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SF 소설에 나오는 로켓 같은 거 이런 것들 보면 어느 정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유용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면 뭐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독신자 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불가능하고 일단
쓸모없는 거고,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고, 뭐 정신착란증 환자의 것처럼 보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독신자 기계는 하나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 개의 파트로 이루어진 경우에는요, 그 조합이 논리적이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막 이제 조합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구성에 있어서 뭐 피레침, 시계, 자전거, 기차, 발전기를 막 합쳐놓기도 하고, 그 안에 갑자기 고양이가 들어가서 뭔가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파편이 들어와 있다든지 하는 예시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자 기계는 기계 메커니즘을 갖고 와서 그럴싸하게 보여주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몇몇 메커니즘의 그런 것들을 차용은 하지만, 그것을 정작 작동시키는 것은 주관적인 혹은 정신적인 그런 법칙에 좌우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이 독신자 기계를 결정짓는 그 구조 자체는 굉장히 수학적이라는 거죠. 수학적인 논리에 기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까르주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는 많은 이제 독신자 기계가 동등한 지위를 갖는 두 개의 파트로 되어 있고, 이 두 개의 세트가 또 각각 이제 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성적인 섹슈얼한 그런 세트이고, 하나는 이제 기계적인 세트인데, 이 두 개가 이제 각각 상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우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물론 이 큰 유리 작품인데요. 남녀라고 했을 때 이제 아래가 이제 남자의 영역, 이제 위에가 여성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둘 다 이제 기계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아래는 9명의 이 남성 구원자들, 남성 독신자들이 한 명의 초월적으로 저쪽 위에 존재하고 있는 이 여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독신자 기계의 어떤 프로토타입이다, 전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예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로트레아몽이 쓴 구절 중에서 해부대 위에서 재봉틀과 우산이 우연히 만나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도로르의 노래의 이제 네 번째 노래에 나오는 이제 구절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어서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걸 겁니다. 근데 굉장히 초현실주의자들, 뭐 다다이스트들, 뭐 다들 이제 굉장히 사랑했던 문장인데요. 특히 초현실주의자들이요.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오브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산인데요. 프로이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우산은 남성의 상징이 될 수 있고, 재봉틀은 이제 뭐 여성의 상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뭐 커다란 반발하실 여지는 없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세 번째 오브제가 해부대예요. 이 세 번째 오브제인 이 해부대는요, 아까 얘기한 그 분석대로 의하면 기계적인 파트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특히 이 기계의 기능 중에서 죽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우산과 재봉틀이 만나서 사랑과 연합을 하는 그런 침대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차갑고 이제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혹은 올라가서 죽게 되는 그런 해부대 위에서 고독하게 죽어가게 되는 그런 해부대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만의 전시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그 유명한 작품인데, 만레이가 만든 그 이시도르 듀카스, 로트레아몽의 본명입니다. 이시도르 듀카스의 수수께끼라고 하는 작품을 갖고 와서 이제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뒤집어 쌓여져 있지만 안에 우산이 있고 이제 재봉틀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포장을 하고 이제 둘둘 묶어 놓은, 자신들이 이 초현실주의의 모토로 삼은 이 구절에 대한 어떤 헌사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제만의 그 독신자 기계 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독신자 기계들을 이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듀샹의 독신자 기계부터 이제 시작해 볼게요. 물론 이 독신자 기계라고 하는 이름을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듀샹은 자신의 작품에 이제 온갖 각종 기계 장치들을 출연을 시킵니다. 이제 뭐 너무 복잡하니까요, 간단하게 우리한테 이제 관여되는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아랫부분에 보면 그 초콜릿 분쇄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쪽에 이제 사과주형, 그러니까 빈 틀이에요. 틀 안이 속이 완전히 비어 있는 틀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용 설명서에 따르면 녹색 상자의 사용 설명서에 따르면 이 초콜릿 그라인더가 돌아가면 같이 이제 동력에 의하여서 이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이 사과 주형까지 같이 돌아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9명의 남성 구원자들은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헌병, 기병, 경찰, 사제, 웨이터, 뭐 역장, 배달원, 수의, 장의사 뭐 이렇게 각각의 이제 직업군도 정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이제 남성한테 성적인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으로 가득 찬 이 발광 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 주형 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를 테고, 부풀어 오르게 되면 여기 이제 미세한 그 모세관들이 요 머리 부분에서부터 나가고 있는데요. 그 이 모세관을 통해서 가면서 얘가 이 가스가 냉각을 한다 그래요. 냉각을 하면 이제 스팽글이라고 하는 그런 바늘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 그 바늘로 변한 것이 다시 이 여과기, 체를 통과를 하면서 다시 액체가 됩니다. 액체가 돼서 사실 요 밑에 가서 요 부분에 액체 상태로 고여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고여 있던 것들이 이 안과 의사 패널,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이쪽 게 더 잘 보입니다. 우리 뭐 검안기, 뭐 이제 안과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모양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요. 여기에 이제 상부 부분에 보면 뒤샹이 그 장난감 총으로 이렇게 쏘아서 구멍을 낸 9개의 구멍이 있어요. 이제 이쪽까지 아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독신남들은 이렇게 아래에서 막 고생을 해갖고 그 성적 에너지를 위에까지 발산을 시킬 수 있는데, 아니면은 이 아까 그 목격자 장치를 통해서 위에 있는 신부를 이렇게 바라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서 만지거나 터치하거나 닿을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그 영역 자체가 완전히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요건 이제 그 녹색 상자에 나오는 그 설계도를 아주 자세하게 다 쓴 거고요. 자, 이 윗부분은요, 우리 신부의 영역이고, 이 신부의 영역은 측량 불가능한 기하의 세계라고 이제 듀샹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의 수학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기하학적인 세계인데, 그에 반하면 이 독신자가 살고 있는 세계는 측량 가능한 원근법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것에서 원근법이 다 표현이 된 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신부의 영역은, 신부는 자기 스스로 생명 중추가 있어서 자기 혼자 그 자급자족이 돼요. 그리고 자꾸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뭐 기체가 됐다, 뭐가 됐다, 이렇게 자유로운 형태로 자유자재로 변화가 가능한데, 이 독신자는 다른 데서 원료가 들어와야만 이렇게 갈 수 있는 형태예요. 근데 보통은 그 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텅 빈 상태로, 바람 빠진 이런 상태로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샹이 정확하게 그 녹색 상자에서 뭐라고 썼냐면, 독신자들은 자신의 초콜릿을 스스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래에서 이 독신남들은 수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만의 전시는 이 독신자 기계, 이 듀샹의 독신자 기계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이상한 야릇한 이 분위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 전시 전체에 이렇게 뿌려놓는 것이 아마 제만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듀샹의 독신자 기계는 지금 보시면 이걸 이제 기계라고 우리가 본다면 폐쇄회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어떤 유입도 없고 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는, 유입도 유출도 없는 폐쇄회로의 형태라면, 제만은 이 전시를 통해서 이 독신자 기계가 좀 개방형 회로처럼 서로 좀 영향을 주고받고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독신자 기계가 다른 작가들에 의해서 거부되기도 하고 또 전복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카프카의 유형지에서 등장하는 이 처형 기계는요, 굉장히 합법적인 기계예요. 그리고 공식적인 기계고, 소설 안에서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시는데요. 소설 안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게 그 처형을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이제 죄수의 몸에다가 그가 범한 죄목을 이제 기계가 와서 이렇게 기기기기기 이렇게 기입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형을 집행을 하는 방식인데요. 기계를 크게 이제 좀 구상을 해보면 이 윗부분은 제가 그냥 번역본에서 갖고 온 그대로 썼는데요. 이 윗부분은 이제 우리가 녹사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베껴 쓰는 그런 기능을 가진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톱니바퀴가 있어요.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이 썰레라고 하는 이 바늘이 달린 이 썰레 부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 침대 부분에 이제 죄수가 눕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이 소설을 읽어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죄수는 이제 상사에게 그 불복종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그 죄명을 여기 기계에다가 이제 여기다 종이를 끼워 넣게 되는데 종이를 딱 끼워 놓으면 그러니까 문구가 이런 거예요. 너의 상사를 공경하라. 뭐 이런 거. 이렇게 딱 그 문구가 이 밑에 벌거벗고 누워 있는 죄수한테 12시간 동안에 아주 이제 그 처참하게 타투를 새기듯이 뭐 이렇게 새겨가면 피를 흘리는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제 약간 이제 도치 상태 이렇게 이르러 가면서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 이 기계를 열심히 이제 막 찬양하면서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우리가 이 시스템대로 운영을 잘해오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던 그 장교가 이제 그 설명을 듣던 연구자가 별 반응을 안 보여주고 나는 이 기계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나는 노코멘트 하겠소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럼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이제 증명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형수는 풀어줘요. 이렇게 됐을 때 갑자기 이 기계가 이제 오작동을 내면서 원래 12시간 동안 이제 긁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한순간에 파파파파 이렇게 찌르면서 순식간에 이제 장교를 죽이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나요. 자, 근데 요 지금 모델은 이제 제만이 이 전시를 위해서 이제 제작한 거의 정확하게 이제 제작한 모델이고요. 작년에 이제 스위스 베른에서 이 제만을 기념하는 이제 특별전 같은 게 있어서 이 과거의 전시들을 약간 미니어처 스타일로 조금씩 보여줬는데 그때 요 모델이 와서 제가 봤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좀 끔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 유형지에서 나오는 이 처형 기계랑 이 듀샹의 큰 유리를 비교를 해보면요. 기계 전체적인 구조가 이제 비슷해요. 일단 신부가 여기에서 이제 수평을 이루고 있고, 이 수직의 추라는 점, 그리고 녹사기가 수평을 이루고 있고, 여기서 내려오는 이 쇠스랑들이 수직이라는 점, 그리고 기계의 작동 원칙도요. 이게 이제 쉬지 않고 이렇게 흔들리면서 진동을 한다라는 것. 여기도 이 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기입의 영역을 가진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쓰고 여기도 이제 쓰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신부의 기분이나 명령어를 여기다 이제 제목처럼 이렇게 딱 보여주면 아래에서 이제 독신남들이 보고 오늘 신부의 기분은 이렇구나 이제 알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제목의 이제 영역입니다. 이제 이 기입의 영역이 전부 다 위에 있다라는 것도 두 개가 이제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효과도 좀 비슷해요. 이 듀샹의 이 작품은 뭐 아까 구멍을 낸 그 부분도 그렇지만 이 작품이 이제 이동 중에 깨집니다. 그래서 금간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듀샹이 이걸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어요. 이 깨진 것 자체도 이것도 내가 정말 표현하려 했던 그게 완전히 구현되었다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반짝이는 듯한 그 유리가 가진 그 특징과 여기에 이제 누워서 그 죽음을 맞는 그 순간까지 거의 도취된 상태로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어떤 좀 유사성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듀샹하고 카토카는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기 때문에 이 두 작품이 그 시대에 대해서 좀 징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이제 파타피지션은 레이몽 루셀인데요. 말 그대로 좀 컬트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다이스트들이나 초현실주의자들한테 굉장히 그 열광을 받았는데 일반 독자들한테는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작품은 전부 다 자비 출판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그 아프리카의 인상이라는 작품을
무대에 올렸어요. 근데 무대에 올리면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기계들을 전부 다 구현을 했고, 그리고 그 무대를 본 사람이 이제 듀샹, 뭐 피카비아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고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듀샹이 실제로 나의 모든 작품을 루셀의 이 연극 다음에 이제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인상에도 정말 재밌는 기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하나만 이제 살짝 갖고 왔는데, 여기 피레침 침대가 있습니다. 이 여자도 이제 불륜 관련된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인데 말 그대로 벼락 맞아 죽는 그런 처형을 받는 장면이에요. 라든지 옆에 있는 이 조각상, 뭐 칸트의 흉상, 뭐 별 이상한 그 조각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새가 날아와서 뭐 깜빡깜빡 정신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막 이런 걸 표현을 하는 등 굉장히 이제 기계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작품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는 좀 생략을 했고요. 오히려 레이몽 루셀이 타고 다녔던 캠핑카를 갖고 왔는데요. 예, 이제 오늘날 캠핑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홀로트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만들어서 그 시대에 이걸 타고 여행을 다녔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까 봐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 이 차량의 그 내부 스케치와 이제 바깥의 진짜 사진입니다. 이 차는 이 여행 중에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 레몽 무세한테 굉장히 적합하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 사람은 여행 중에 뭔가 바깥의 경치를 보거나 이런 걸 원하지 않았고 다 닫고 그냥 책만 읽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80일간의 세계 여행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경치를 보는 거나 하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거랑 똑같이 여행을 하신 분이에요. 자, 이 레이몽 루셀이 로쿠솔루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돌출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돌출봉은요, 말 그대로 이렇게 땅을 다지는, 저도 이제 막 한글을 막 몰라갖고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땅을 다지는 기계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기둥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원래 많은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비행 기구가 달려 있어요. 비행 기구가 달려 있고, 이 원기둥 밑에는 발톱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이 지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온갖 이빨이 있습니다. 이빨이 있으면 이 이빨을 잡아서 갖고 와서 하나하나씩 잡아서, 이빨이 원래 뭐 누렁니도 있고 황금니도 있고 무슨 뭐 보철한 이빨도 있고 크고 작은 이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자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능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기구가 너무 이걸 잡고 옮기고 하는 것을 잘해서요. 이걸 잡아서 움직이는 거는 또 기상 계측, 뭐죠? 일기에 뭐라 하죠? 기상을 예측하는, 바람의 풍향을 완전히 예측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바람 따라 여기서 싹 잡아서 저쪽에서 딱 갖다 붙이는, 이거를 이제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한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설에 보면 이 이빨을 잡아서 빼는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이 기계가 잘하기 때문에 이 집 앞에 그 이빨을 뽑으려는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 이빨 뽑아서 이쪽에 바닥에다 이렇게 뿌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이제 제만이 모델해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독신자기, 이 모자이크 그림 자체는 내용이, 그 소설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어떤 용병이 있어요. 근데 그 용병이 이제 주인이 시켜서 어떤 유부녀를 이제 데리고 납치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걸려요. 그래서 지하 동굴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지하 동굴에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옆에 놓인 어떤 책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책에 관한 어떤 꿈을 꾸고, 그래서 비둘기가 날아오고 막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야기 속의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 모델링을 해서 이제 선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론 우리가 아까 이 전체를 독신자 기계라고 봤을 때는 이제 섹슈얼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용병, 이 모자이크로 그려진 남자일 테고, 여기에 이제 여자 역할은 아까 그 유부녀 일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꼭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이 기계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기계의 이름이 데모아젤이에요. 불어로는. 그러니까 아가씨하고 이제 발음이 거의 이제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레이몽 루셀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말장난, 단어, 이렇게 그 발음 똑같이 되는 것들을 상당히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 이제 작가이기 때문에요.
또 기계적인 세트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이 도출봉이 이제 정확하게 기상을 이제 예측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계다라는 면이 물론 이제 기계적 세트일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요소는 어디냐? 그냥 가벼운 이빨 뽑기로 대체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기계의 특이함은 뭐냐면 여성이 그 전에는 이제 다 이렇게 억압하는 약간 그런 존재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여성이 마지막에 이 용병을 다음날 와서 그냥 용서해줘요. 용서하고 풀어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구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하고 있고, 그리고 이빨을 뽑아서 그러니까 죽음을 이빨 뽑기로 대체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술적인 작품으로 승화를 시킨 이런 요소도 이 기계만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몽 루셀의 로쿠스 솔루스의 또 다른 기계가 하나 이 제만의 그 전시에 소개가 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다이아몬드 수조입니다. 여기는 그 소설을 읽어보면 아마 높이 2m, 폭이 3m가 되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모양의 수조이고요. 이 수조는 아쿠아미캉스라고 하는 물이 이제 가득 들어 있어서 이 물은 그 안에서 전류도 통하고 또 숨도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는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조 안에는 완전히 이제 물속에 잠겨서 살색의 수영복을 입고 춤을 추는 무용수인 포스틴느라는 여성이 있고 여러 신화, 역사적인 인물들로 되어 있는 그런 잠수 인형들이 이제 옆에 같이 있고요. 샴 고양이, 피부가 완전히 벗겨져서 분홍색으로 보이는 이 샴 고양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당통의 머리, 제가 요거 보이는 보판을 찾느라고 이제 그래도 좀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만 요걸로 갖고 왔는데요. 당통 있잖아요. 그 자코뱅당의 혁명가였던 그리고 나중에 처형당했던 이 당통의 머리가 이렇게 다 벗겨지고 완전히 이렇게 가죽만 남은 상태로 제시가 됩니다. 가 요 안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약에 독신자 기계로 우리가 파악을 할 때 물론 여성의 역할은 이 여성이 할 테고요. 포스티트라는 주인공 같은 여성이 할 테고 남성은 이 당통이라고 하는 이 당통이 하고 있을 텐데요. 다른 점은 기존의 독신자 기계와 비교를 해볼 때 둘이 별 관심을 안 가져요. 둘이 서로 이제 관심도 안 가지고 아무도 누구를 억압을 하지 않는데 오히려 여기 밑에 있는 이 샴 고양이가 이 당통의 머리를 갖고 놉니다. 어떻게 갖고 노냐면 이 수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무슨 나팔을 머리에다가 이제 뒤집어 쓰고 올라온대요. 금속 나팔을 머리에 쓰고 이렇게 딱 올라오면서 당통의 머리를 잡고 그 나팔의 뾰족한 끝으로 머리를 친대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이 살가죽 부분에서 입 근육이 이 전류를 받게 되고 그때마다 딱 받으면은 당통이 웅변 가잖아요. 정치가니까 웅변의 아주 유명한 연설의 일부를 이제 한다라고 이제 파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자동적으로 재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틴느와 당통 사이에서 이 샴 고양이가 하고 있는 역할이 아까 그 독신자 기계에서 보여줬던 아까 그 썰에 쓰는 역할을 하는 것 혹은 신부와 독신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여성적인 이런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소설은 알프레드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초남성에 나오는 만마일 경주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는요, 이 초남성이라는 소설에서 남녀 간의 그 만날 수 없는 사랑을 스포츠 경기로 이제 변형을 시켰는데요. 굉장히 거대한 경주예요. 이건 이제 파리에서부터 시베리아 대륙으로 넘어가는 그 경주이고 모든 그 탈 것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기차, 자동차 모든 날아다니는 것이 다 나와요. 조금 요 도면은요, 실제 그 알프레드 자리의 아들이 그렸어요. 지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소설을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해서 이제 제만의 전시에서 보여졌는데요. 조금 소설의 내용이랑 맞추어서 읽어보면 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기차가 달리고 있고요. 이 기차에, 이 기관차에 기계공이 하나 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타고 있는 사람이 화학자예요. 화학자고 그 뒤에 이제 아무 그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이 있는 여자가 이제 엘렌 엘슨으로 이 윌리엄 엘슨, 이 화학자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래서 기차가 달리고 있고 그 약간 밑쪽으로 보면 어뢰같이 생긴 자동차가 운전수도 없이 열심히 잘 달리고 있고 그 뒤에 이제 5인승 자전거가 달리고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실려 있는 이 짐수레 칸 같은데 앉아 있는 사람이 이 자전거를 달린 사람한테 뭐 달려라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이런 지시어를 내리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것은 이 5인승 자전거가 이 아버지 화학자가 만든 연구 운동 양식을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달릴 수 있게 하는 그 양식을 주입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날아다니는 기계예요. 이게 지금 나팔처럼 생긴 깔때기인지 나팔처럼 생긴 것이 얘가 이제 날아다니는 기계로 등장을 하는데 얘가 갑자기 앞지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얘네도 이제 2배의 속력을 내다가 이 중에 한 명이 죽어요. 1, 2, 3, 네 번째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다리가 괴사가 된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그러면서도 이제 열심히 이제 달려가고 있을 때 기차는 이제 자전거한테 이제 뒤처진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럴 수는 없다 해서 뭘 하냐면 이 뒤에를 다 날려버려요. 불질러서 이거 버려버리고 뭐죠? 객실들을 버려버리고 다 같이 기관차를 타고 달리고 있을 때 한밤중이 됐을 때 갑자기 그림자 같은 것이 뒤에 나타나면서 우리의 이 초남성 씨가 나타나는 겁니다. 앙드레 마르케이라고 하는 이 초남성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너무 강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약을 받은 자전거도 아주 쉽게 이제 앞지르고 그리고 아주 여유롭게 이제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휘날리면서 이제 1등으로 이제 원래 시간보다도 훨씬 앞서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 전체를 독신자 기계로 우리가 만약에 파악을 하게 되면 이 여성이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이제 사랑에 빠지는 존재로 나오기 때문에 이 여성이 유리창과 그러니까 이 기차를 사이에 두고 이 남성과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그런 그 사랑 대신 경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죽음의 요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까 이제 중간에 돌아가신 그분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면 이 독신자 기계에서 자전거 같은 탈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요. 아마 이 세기의 전환기에 굉장히 기술적 혁신에 대한 기대가 이 포스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중력 상태의 자전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재현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무용한 기계, 그러니까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기계, 아니면 이제 원래 기능이 아닌 전혀 다른 기능으로 이렇게 재현되는 그런 자전거들도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자전거는 2인승 자전거처럼 보이는데 안 돼요. 달릴 수가 없어요. 보시면 이 두 개의 안장과 두 개의 이 핸들이 있는데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달릴 수 없는 형태입니다. 이 자전거를 만든 사람이 이 자크 까렐멍이라고 해서 아까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그 모델들을 거의 다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잘하는 거는 오브제 앵트로블르라고 해서 이제 불가능한 오브제 이런 것들을 계속 카탈로그로 만드는 그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이었는데요. 몇 개를 실제로 오브제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만이 그 중에서 이 작품 이렇게 채택을 해서 이제 여기에 같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세션에서는요, 이제 관음증 세션에서 보여지는 자전거 관련된 모티프 하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듀샹의 그 자전거 바퀴 같은 경우도 완전히 그 기능을 전복시킨 예라고 할 수가 있죠. 발로 돌리는 바퀴가 아니라 쟤는 이제 좌대 위에 이제 우리가 올려놨기 때문에 손으로 얘를 돌려야 바퀴가 돌아갈 수 있는 형태고요. 이 자전거는요, 이제 달리는 과부라고 되어 있어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처음 보는 사이라 다음에 보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예. 자, 듀샹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알프레드 자리의 그 초남성 그 경주 다음의 이야기도 하나 모델로 이제 그 제작이 됐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전기 의자예요. 전기 의자인데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그 경주에서 만난 우리의 그 여성 엘렌하고 이 초남성하고
사랑을 하게 되는데 여자만 사랑하게 돼요. 초남성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다른 이제 경주, 기네스 북에 올리게 되는데 바로 이제 성행위를 연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코어를 깨요. 기록을 깨요. 82번. 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이 초남성은. 근데 이 여성은 나는 저 남자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학자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제 옆에 다른 박사는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기계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저 초남성에게 뭔가 이렇게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서 사랑을 주입을 시켜버리자라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기 의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차에 타고 있던 기계공이 온갖 그 뭐 전기 유도 법칙 이런 거를 가지고 그리고 사용수들의 그 전기 의자를 가지고 이 전기 의자를 만들었는데요. 이 전기 의자 자체는 지금 이제 연속되는 성행위로 지쳐서 잠든 이 초남성을 딱 앉혀놓고 머리에 보시면은 이 전기가 통하는 그 왕관 같은 거를 씌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11,000볼트의 이 그 전압을 딱 집어넣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사랑을 이렇게 주입한다라는 이런 식의 논리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볼트가 딱 들어왔을 때 얘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정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제 위를 보면서 외치게 된다라고 이제 소설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이 이 전시를 위해서 제작됐던 이 모델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듀샹의 독신자 기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위에 있는 여성이 이 여성은 사람이잖아요. 신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2차원적으로 평면으로 그려졌어요. 여기 옆에 있는 아버지와 기계공도 마찬가지로 평면으로 그려졌고 오히려 남성이 이번에 이제 초인적인 역할을 하는 이 남성이 입체적인 그 3차원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기계를 이겨요. 이 초인이. 기계를 이기면서 갑자기 이 전류를 역류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계가 이 남성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류가 거꾸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완전히 스파크가 일게 되면서 기계가 이제 이 남성을 막 옥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를 막 옥죄게 되고 몸이 다 뒤틀리게 되니까 이 초인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전기 의자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듯 싶다가 결국은 뛰쳐나가서 이제 뭐 그 공원 그릴 같은 데 부딪혀서 죽는 걸로 끝이 나요. 자, 어찌됐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이 작품은 아까 보았던 그 카프카의 유형지에서보다 한 10년 앞서서 발표된 작품인데 굉장히 뭐 사랑과 죽음 혹은 욕망과 처벌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작품 같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갖고 왔습니다. 자, 결론 좀 내려보면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독신자 기계라는 이름으로 묶인 많은 이제 문학과 예술에서 나온 이 환상적인 기계들이 얼핏 보면 이제 하나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해 보입니다. 들레즈와 가타리가 그 앙티오이디푸스에서 독신자 기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굉장히 비슷한 언급을 하는데요. 이들에게 그 통일성을 부여해주는 특징이 있다면 체형이 나타난다는 것, 그림자, 예법, 법 같은 것으로 편집증적인 그런 모습으로 처음에는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독신기계 자체는 편집증이 아니다. 편집증적이지 않고 오히려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제 기계가 그 만들어내는 에로티즘이 다른 이제 어떤 권력을 해방시키는 것처럼 새로운 결연과 탄생이 나타나고 황홀한 혼례가 맺어진다. 이런 방식은 뭐 자기성애적, 자동장치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쾌락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신자 기계는 그 편집증이 아니라 분열증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지금 유예된 상태로 있는 것이 독신자 기계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독신자의 비참함일 수도 있고 독신자의 영광
영광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아주 강한 강도로 가지고 이행하는 거, 옮겨가는 것도 가능하고 이러한 아주 순수하고 생생한 내공 상태들, 그러니까 강도가 강한 그런 앵땅식대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처음에 독신자 기계는 출산하지 않는다, 생식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신자 기계는 생산하지 않음, 유용하지 않음 하고 등가라고 보기에는 물론 우리의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세계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옳을 수도 있지만 파타피직스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동일하다를 원칙으로 가지고 있고 서로 대립하는 항들의 도치가 수시로 자유롭게 일어나는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독신자 기계가 가지고 있는 에로티즘, 그리고 그 에로티즘의 부정, 죽음과 불멸성, 처형과 원더랜드, 어떤 고통과 부활, 이런 이 반대항들의 부정이 정말 수시로 나타나면서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공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제만이 보여주고자 했던 점인 것 같아요. 사실 수많은 독신자들의 이 고뇌는 이 전시 안에서 많은 다른 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성, 나와 다른 기계, 나와 다른 이성,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결연을 맺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신, 또 믿음과 불신, 의심과 진실, 이런 이야기까지도 관점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동시대 예술에서도 그렇고 과학 철학에서도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 잘 많이 아시겠지만 평평한 존재론, 연결망 이론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이슈들이 이미 75년 제만의 전시에서도 충분히 다 드러났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것이 이제 오늘 제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보고 싶었던 지점입니다. 이제 사족처럼 덧붙이자면 이 제만이 전시를 했던 그 방식 자체가 예술 작품뿐만이 아니라 오브제라든지 아니면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함께 총망라해서 전시를 구성하는 그런 총체 예술 작품 같은 전시를 그가 늘 선보이는데요. 자기는 그 방식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근데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타인들한테 가능한 것이 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신자 기계 전시가 보여주고 우리한테 남긴 교훈이 이런 지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